이스라엘은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정보를 가진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정반대였다. 1948년 건국 직후 이스라엘은 단 하루 만에 국가 전망을 건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를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이 동시에 공격을 감행했고 갓 태어난 국가는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체계적인 공군도 충분한 전차 전력도 안정적인 무기 공급망도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고 전투를 지속할 탄약조차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였다. 초기의 이스라엘군은 숫자와 장비에서 모두 열세였다. 장갑차와 전차는 노후화된 장비가 대부분이었고 항공전력은 사실상 전쟁을 주도할 수준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보급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무기가 먼저 바닥나는 쪽이 패배하는 구조에서 이스라엘은 극도로 불리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결정지은 요소가 바로 외부 지원, 그 중에서도 미국이었다. 미국 역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중동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설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필요해졌다.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이스라엘뿐이었다. 이후 미국은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탄약, 정보자산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이스라엘군은 이 지원을 바탕으로 전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선제공습으로 주변 아랍 국가들의 공군 기지를 타격했고 다수의 전투기를 이륙도 하지 못한 채 지상에서 파괴했다. 불과 6일 만에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중동의 군사판도를 뒤흔든 국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독자적 군사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 전력은 여전히 미국제 무기와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탄약이 떨어지면 공수보급을 받아야 겨우 전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 능력은 거의 없었다. 아이언돔, 메르카바 전차,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이스라엘이 강해진 이유는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이다. 사방이 적국인 환경에서 단 한 번의 패배는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와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항공기술, 미사일 기술, 전자전과 정보 수집 체계를 집요하게 분석하고 흡수해 자국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선택의 속도는 매우 빨랐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국방 철학은 명확했다. 외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외부에만 의존하는 순간 생존권은 사라진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자국 기술로 무기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택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방력이 만들어진 출발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 본능이었다. 이스라엘의 군사 노선이 본격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냉전이 중동으로 깊숙이 스며들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할 확실한 거점을 원했고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다. 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지원은 단순히 무기를 넘겨주는 수준을 넘어섰다. 전투기 운용 개념, 공군 교리, 정보 분석 방식까지 이식됐다. 이스라엘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했고 공군 중심의 전쟁 구조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이 선택은 이후 모든 중동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1973년 율키푸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줬다. 기습 공격을 허용하며 전쟁 초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일부 전선에서는 방어선이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미국의 공중보급과 긴급 지원이 없었다면 전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군 내부에 강한 경각심을 남겼다. 외부 지원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공급이 지연되면 국가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이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무기체계의 국산화뿐 아니라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단기간 승리가 아니라 장기전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판단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집중한 분야가 정보전과 전자전이었다. 병력 규모와 국토 면적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타격해야 했다.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은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출발점으로 격상됐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군정보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절박한 전략적 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전차전, 대전차 미사일 대응, 공대지 타격, 도시전투까지 실제 전장에서 확보한 정보는 곧바로 무기 개량과 교리 수정으로 이어졌다. 실패 사례조차 숨기지 않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실전 중심의 군사 문화가 굳어졌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식 교리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중동의 지형과 현실에 맞게 변형하고 재구성했다. 사막, 산악, 도시가 혼재된 환경에서 빠른 기동과 정밀 타격을 동시에 구현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다듬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무기체계가 실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되는 기반이 된다. 이 시기를 거치며 이스라엘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전쟁은 기술로 시작해 기술로 끝난다. 병력 수나 국토 규모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정보를 확보하고 더 정확하게 무기를 운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인식이었다. 이 철학은 이후 이스라엘이 방위산업 국가로 성장하는 결정적 방향타가 된다. 이스라엘이 특정 국가를 신뢰하는 기준은 단순한 외교 수사나 경제 규모가 아니다. 그 핵심에는 역사인식과 생존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에서 출발한다. 역사를 잊는 순간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는 인식은 정치와 군사, 외교 전반에 깊게 스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 전쟁과 학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를 매우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 지점에서 일본에 대한 이스라엘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과 식민지 지배 시기의 책임 문제에서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식 사과와는 별개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역사 왜곡이나 책임 축소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신뢰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독일이 전범 국가로서 보여준 명확한 반성과 제도적 책임 이행과 비교될수록 일본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리감은 더욱 분명해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기억도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일본은 유대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추진한 적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호와 수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관리와 통제를 전제로 한 접근이었다. 이 같은 경험은 이스라엘 사회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마음속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인식이 여기서 비롯된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역사적 고통을 실제로 겪고 그 책임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국가로 본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 분단이라는 경험은 형태는 다르지만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감정의 결에서 유사성을 만든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바라볼 때 느끼는 공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같은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국가 간의 인식에 가깝다. 외교 현안에서도 이러한 태도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독도와 동해를 한국의 영토와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했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국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다. 기술 협력에서도 두 나라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이스라엘은 반도체 장비, 정밀 계측, 전자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한국은 이를 산업화하고 대량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상대가 이스라엘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서로가 가진 부족한 고리를 정확히 채워줄 수 있는 조합이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신뢰는 수치로 증명됐다. 현대와 기아 차량이 이스라엘 시장에서 장기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한 배경에는 가격이나 성능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이스라엘 시장은 기술 기준이 까다롭고 안전 요구 수준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데, 이 장벽을 지속적으로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의 성격을 보여준다. 결국 이스라엘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거래 규모나 외교 수사가 아니다. 역사를 대하는 태도, 위기 속에서 보여준 선택,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기억이 축적된 결과다. 이 인식은 이후 군사와 방위산업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실전 신뢰가 축적되면서부터다. 두 나라는 모두 전쟁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경험한 국가였고, 책상 위 성능표보다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 무기를 더 중시했다. 이 공통된 기준이 방위산업협력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방산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밀성과 신뢰다. 이스라엘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아무 나라와나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에서는
예외적인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함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FA-50 개발 과정이다. 이 기종에는 이스라엘산 기계식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가 적용되었고,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 실전 운용 기준에 맞춘 검증 과정까지 포함했다. 이스라엘은 자국 기준으로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만 장비 성능을 인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항공기술과 통합 능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도 양국 협력의 성격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 분야에서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하드웨어 성능 검증과 운용 관점에서의 조언을 담당했다. 핵심 개발은 한국이 주도했지만 이스라엘은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적용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단순한 외주 관계와는 전혀 다른 구조였다. 이 협력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1960년대 이후 한국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꾸준히 군사적 접점을 유지해왔다. 특히 탄약과 군수물자 분야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 2014년 가자지구 충돌 당시 이스라엘이 한국산 탄약을 대량으로 도입한 사례는 상징적이다. 전쟁 중에 선택한 공급국은 곧 신뢰의 척도가 된다. 이스라엘은 품질과 납기, 그리고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한 끝에 한국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한국 방산에 있어 결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양국의 협력은 무기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용 개념과 전술적 피드백이 오가며 이는 곧바로 차세대 무기 개발에 반영된다. 전차와 대전차 무기, 미사일 대응 체계 등에서 이스라엘이 축적한 실전 경험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시 한국의 생산 능력과 소규모 국가인 이스라엘은 대량 생산과 장기 보급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기술과 실전 경험, 그리고 산업적 규모가 결합된 협력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은 거래 중심이 아니라 신뢰 중심으로 진화해왔다. 서로가 필요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었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이 기반 위에서 두 나라의 협력은 이제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방산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드러난 취약점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탄약이었다. 정밀 유도 무기와 첨단 플랫폼이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전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포탄과 탄약이었다. 이 현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무력 충돌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탄약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국가 생존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지만 장기전에 들어가면 탄약 소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포병 전력과 방공체계 운용에서 소모되는 탄약량은 단기간에 비축분을 고갈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는데 매우 신중했다. 그리고 그 선택지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국가로 한국이 부상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있다. 미국은 한때 이스라엘에 비축해두었던 155mm 포탄 상당량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했다. 유럽 전선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사이 중동에서 또 다른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두 전장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탄약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 틈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급격히 커졌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탄약 비축 국가이자 동시에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드문 나라다. 평시 기준으로도 막대한 재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역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전쟁을 대비해 구축해온 국가 시스템의 결과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공급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다. 탄약은 품질만큼이나 안정성이 중요하다. 규격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산 탄약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운용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해왔고 이스라엘 역시 이 점을 높이 평가해왔다. 국제사회에서 탄약 부족이 심화될수록 선택지는 좁아진다.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국가들은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비교적 일관된 공급 능력과 예측 가능한 생산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 점은 이스라엘처럼 안보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국가에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협력이 단기적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탄약을 단순히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군수 안정성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쟁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현실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접근을 이해하고 있으며 방산 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탄약대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한 이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변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며 두 나라 협력의 무게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협력, 유럽 전장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탄약 위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대체 선택지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기술, 생산, 납기, 그리고 정치적 신뢰까지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국가는 지금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전차 분야에서 K2는 이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 다수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전력을 급격히 소모했지만 기존 생산국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안정적인 납기를 제시했고 실제로 이를 이행했다. 전차 한 대를 몇 달에 한 번 생산하는 구조와 며칠 단위로 인도할 수 있는 구조의 차이는 전시 상황에서 곧 생존의 차이로 이어진다. K2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동성, 화력, 방어력의 균형이 유럽 지형에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험준한 산악과 노후한 교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운 전차가 오히려 전력 손실을 키운다. 이 조건에서 K2는 현실적인 해답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이는 동유럽을 넘어 북유럽 국가들까지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다연장 로켓 체계 역시 같은 흐름을 따른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사거리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배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가다. 모듈형 구조와 높은 차량 호환성을 가진 한국의 체계는 이 요구에 정확히 부합했다.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납기 지연 문제로 기존 선택지를 재검토하며 한국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놓기 시작했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신뢰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고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순간에도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된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성능표보다 오래 남는다. 세계방산 질서 역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무기가 표준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빠른 생산, 실전 검증,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능력이 그 기준이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새로운 표준 후보로 올라섰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이 변화의 축소판이다. 생존을 위해 기술을 선택했고 외부 의존의 위험을 경험했으며 결국 자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공통된 궤적이 두 나라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이 맞닿아 있는 관계다. 앞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세계는 계속해서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요구하는 것은 더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고 제때 도착하는 전력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이 지금 세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이는 이미 시작된 현실이며 되돌리기 어려운